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면요. 제가 잠깐 교재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선생님들과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달해 드릴 내용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모두 담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된 거라서 실제로 이 강의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예상 밖으로 순서를 제가 확 바꾸었기 때문에 중간부터 치고 들어갔는데요. 16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예, 16쪽. 16페이지 보시면은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이렇게 이미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쪽 편 김에 옆에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들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쓸 줄 아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과 집단이 있고요. 문자를 전혀 읽고 쓸 줄 모르는 시골 나무꾼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말하자면 모스크바 시민들이 있고 그냥 저 산속에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두 집단에게 밑에 그림 보시면 도끼, 나무, 망치, 톱으로 된 4장의 그림 카드를 주고, 자, 실제로 도끼, 나무, 망치, 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중에 하나는 버리고 3가지만 가지세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골라내 버리고 나머지 3개를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만. 지금 여기저기서 망치라는 답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되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어디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 수업 가서 얘기하면 나무를 골라내는 답들이 되게 원래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나머지는 도구고 나무만 도구가 아닌 거예요. 도끼랑 망치랑 톱은 연장, 나무는 좀 속성이 다르네요. 이 말 들으니까 맞네, 그럴 수도 있네. 되게 자,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죠. 다시 질문할게요. 이 3가지 중에 도구가 아닌 것으로 구분해낸 분은, 그 사람은 똑똑해 보이나요? 부질없어 보이나요?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 쓰고 싶었었어요.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개념이 서 있고 뭔가 일이 주어지면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고 정리 잘하는 사람을 원했지만, 소위 관리형 인물을 원했지만, 요즘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망치를 고르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패고 톱으로 쓸 수 있는데 망치가 좀 생뚱맞은 거예요. 뭔가 그 쓰임새, 맥락, 쓸모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이것을 초등학교 시험 문제 낸다면 몇 번이 답일까요? 다음 4가지 중에 다른 것은?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모스크바 시민들은 다 나무를 선택했었고요. 이 연구에서. 시골 사람들은 다 망치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1970년대 연구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이 연구를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여러 대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2008년, 9년에는 대부분이 망치를 선택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원이나 혹은 방송통신대학에 그때 제가 이제 강의를 막 다닐 때였는데요.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도 대부분 나무를 다 선택을 하시고, 가끔 이제 방송대학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이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늦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망치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다. 그래서 왜 망치요? 그러면 일단 다들 웃어요. 그리고 도끼나 톱으로 나무를 팰 수 있는데 망치는 못이 없어서 글쎄요라고 얘기하면 다들 신기하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분위기하고 뒤집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2014년, 5년 즈음에는 전세가 완전 역전돼가지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처럼 대부분 망치를 선택하고 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사회심리학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인간에게 영향을 강하게 지대하게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환경, 맥락, 컨텍스트 이런 것들의 힘이 되게 강한데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그리고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솔직히 카카오톡 문자 보내면서 오탈자 다 보고 맞춤법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식적으로 막 신경이 쓰인다. 예, 신경은 쓰이지만 굳이 그렇게 맞춤법을 맞춘다는 안 하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내 느낌을 생생하게 보내는 거. 심지어 이모티콘도 약간 좀 오버센싱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이제 막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그 밑에 이론 세계, 생활 세계가 있는데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게 가치롭고 되게 미덕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살아보니까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문자 메시지도 맞춤법 다 지켜봐야 그래서 오늘 점심 먹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응 마침표 꽝 찍고 보내면 너 어디 아프니? 뭐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일상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게 쓸모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보다는 지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스쿨 스마트냐 스트리트 스마트냐 이 개념으로 했고요.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트렌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다다음 주에 할 때도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에 있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디 얘기로 갈 거냐면 아까 행복 수업 이야기하던 거를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경북대 사대부중 같은 경우 3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행복감이 실제로 변하는가. 사실 행복 수업은 아이들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궁극의 목적은 아니고요. 부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오면 땡큐지만 굳이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금은 마치 우리가 구구단이나 미적분 막 배웠다가 나중에 회사 가서 필요하면 그때 우리 옛날에 배운 건데 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인식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습관으로 형성시켜주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매우 긍정적인 고무적인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측정했던 데이트 값이고요. 행복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총 4번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삶의 만족감이 계속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긍정 정서도 올라가고 부정 정서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저희가 그 같은 시기에 다른 2학년, 3학년들과 계속 같이 비교했더니 이게 보통 들쑥날쑥하거나 변하지 않는 게 그 통제 집단의 속성이었고요. 행복 수업을 받은 이 학생들은 상당히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연구팀장과 함께 그 사대부중에 가서 학생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점심 먹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이 다른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가끔 만나면 중학교는 원래 행복한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애들을 보고서 우리 학교가 독특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막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 수업 하시는 그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참관을 다녔잖아요. 뭐 태안, 홍천, 순천, 제주. 저희는 이 맛에 또 교육팀 일을 하는데요. 막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럽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지만 잘하는 선생님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되게 시끄러워요. 일단 수업이. 물론 이제 몰입 수업 같은 거 할 땐 또 되게 조용해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45분 안에 정확히 수업이 끝나는 거죠. 시끄럽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통제가 아니라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썼던 겁니다. 페이스북에 그때 저희가 관찰하고 와서 썼던 건데요. 학생들이 시끄러운 상태로 몰입을 한다라는 그런 우리 교육학자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정확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아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통제는 통제대로 하면서 겨우 수업이 끝나는 그런 수업들조차도 선생님은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제가 바빠서 좀 아쉬웠어요 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예 하고서 딱 데리고 가서 1시간 빼먹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통제하냐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의식하신 것 같은데 평소엔 안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네. 수업 참여 학생을 이렇게 무작위로 인터뷰해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이제 했었고요. 그 아이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담아온 영상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부담이요. 그리고 재미있는 수업. 수업 같은 수업. 수업 같은 수업.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알겠습니다. 좀 저를 웃게 만드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를 보면서도 대신 또 제가 생각해주려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힐링이 되는 수업인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친구들과 다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니 브리지트나 수장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깨달는 거, 반성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의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저에게 행복 수업이란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행복한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식을 나에게 행복 수업이란 나 존재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시간이다. 나에게 행복 수업이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러려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고 행복하게 하고 상쾌하게 해준다는 행복 수업이란 행복에 대해 나에게 행복 수업이란 행복에 대해 저번 일주일간 나를 되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게 해준 수업이다.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엄마가 부모님 같은 그룹과 채워주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희가 행복 수업 참관을 다니면 한번 이렇게 휙 전국을 휘짓고 돌아오면 한층 고무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은 되게 그래서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도 눈으로 보고 와서 최인철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최인철 교수님께서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와라, 이게 원래 미션이에요. 그래서 가서 하면 고충보다는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행복 수업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 왔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은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가 몇 쪽이죠? 8페이지인데 8페이지부터 8, 9, 10 이렇게 쭉 나가는 얘기인데요. 요 얘기를 제가 좀 아예 섞어가지고 제가 방금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더 요약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막 한껏 이렇게 들뜬 상태로 왔다면 지금은 완전히 마치 무슨 대학원 수업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합리성에 대해서 제대로 길들여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뽑으라면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박사 과정까지 제 전공은 교육공학이고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원인 분석부터 한다. 요구 분석. 그 다음에 그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논리적인 솔루션을 도출한다. 그 솔루션이 나오면 주어진 그 자원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계획대로 수립하면서 계획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수시로 무시로 과학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노선을 벗어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원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에 익숙해졌고 그걸로 전국 방방곡곡 또 여러 공공기관이나 대학들의 컨설팅을 했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컨설팅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너무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조건과 맥락과 목적이 명확히 따로 있었는데 모든 일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예 강의 스타일로 제가 합리성답게 학습 목표부터 딱 자, 인간은 합리적인가? 자, 유리컵이,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가서 안방에서 푹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얼른 거실로 뛰쳐나와 보니까 유리컵이 팍 박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왜 깨졌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사람도 있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분들은 이런 다치겠다, 빨리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아까 우리 최종환 박사님 말씀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볼까요? 다들 나처럼 생각하는지. 자, 나는 A 1번이다. 나는 이유가 먼저 궁금해질 것이다. 나는 얼른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네, 손 내리세요. 뭔가 이 집단이 되게 여기는 편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반반 나와야 되는데 신기하다. 네. 보통 A가 조금 더 많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입학식 날부터 일단 충격이었어요. 음미학이 점수를 냈는데 그렇게 점수가 높을 수가. 사실은 저희 행복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음미학이 달인 홍 박사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제 점수가 13점이 나왔는데 저는 중간 밑에였더라고요. 그때 다들 분포 손 드시는 걸 보니까. 그래서 되게 제가 충격이었고 저보다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부터 망치 손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탑쌓는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거 보면서 정말 제가 되게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은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합리적일까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를 다시 드릴게요. 1번, 원인을 파악한 후에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운다. 2번,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면 그만이다.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고 난 후에 원인을 파악한다. 4번, 합리성 따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려. 자, 이렇게 보기를 제시해드리면 무엇이 합리적이죠? 1번이 합리적이다? 3번이 합리적이다? 네. 2번, 4번. 4번도 있으세요. 네. 합리성 따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려. 이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놀라운 발상인데 그게 김봉진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합리성의 본질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1번과 3번을 선택을 하는데요. 공통점은 원인입니다. 원인을 안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원인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후행하는 사건을 유발시킬 때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고요. 문제는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왜 원인을 알려고 할까요? 잠깐 이렇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선생님부터. 네, 원인을 알아야지 나중에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몰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컵이 깨졌어요. 그러면 몰라, 이제 플라스틱 컵을 싹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합리적인 대책, 대책은 대책인데 합리적인 대책.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대책이 원인을 분석해서 하는 건데 그게 왜 좋으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재발 방지는 원인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컵 자체를 없애버려도 되고요.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이제 고양이 안 키워도 되고 뭐 등등등. 예?
벌? 그러니까 책임을 따지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따진다라는 거는 원인에 대해서 그 소위 아까 이것 제가 계속 저는 제 강의는 항상 이전 시간에 들은 걸 가지고 복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attribution, 귀인, 이 컵 깨진 것에 대한 그 잘잘못을 누구에게 귀인할 거냐. 그래서 나한테 하기는 싫고 좋은 일이면 나한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게 원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그렇지 않고 우리 일상 하루 24시간 중에 사실은 원인 따져가면서 우리가 행동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나갔다 오실 때 어느 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면 왜 그 문으로 나가셨어요? 스스로 그것을 명분을 합리화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원인을 알려고 할까요? 교장 선생님들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뭐 해갖고 오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이 생기면 학폭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폭위 막 이럴 때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때 원인을 따져 묻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러니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원인을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몰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옵션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매달리는데 근데 그것에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람직해서가 아니라 딱 이것 때문이에요. 아니 원인을 따지면 딱 그 분석된 만큼만 해법이 나와서 절대 좋은 해법이 안 나와요. 예, 뻔한 해법만 나옵니다. 뻔한 해법.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두 아이들이 싸웠는데 솔직히 얘가 가해자 같은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알려진 애가 사실은 되게 막 알려지지 않은 그 불우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한 녀석이 계속 약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가해를 폭발해가지고 근데 이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그게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은 못하게 그냥 자기가 가해서 기분 나빠서 했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되게 모험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원인 결과 인과론은 솔직히 가설입니다. 잠정적인 거죠. 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학자들은 진짜 100% 진실은 알 수 없다라는 걸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대신 통계적인 검증 기법 이런 방법론 메소돌로지를 써가지고 이 정도 기준이면 참인 걸로 하자라고 합의를 본 그런 기준이 좀 있을 뿐인 거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인을 알면 궁금증이 풀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사회심리학에도 나왔었잖아요. 귀인을 하는 이유는 궁금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인양이 다 끝나서 목포항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명이 돼야 그래야 유가족 피해자 가족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원인은 알고 싶은 이유는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받아들이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행복 수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던지는 질문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면 문제 해결이 더 잘 되냐. 아까 더 잘 된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제한적인 해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창의적인 해법 같은 것들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문제 발생 시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노래 모모 그 노래 나오듯이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매 순간순간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유리컵이 깨졌을 때 원인이 뭐냐를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듯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문제 쾅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이제 성찰해 보는 거죠. 아니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발가락을 딱 치인 거예요. 그래서 아야 했는데 너무 아파요. 자, 그러면 그냥 가는 사람들은 이놈의 돌 하고서 그냥 발로 하든지 뽑아버리든지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멈춰서 뒤돌아본다는 거는 딱 돌뿌리 찐 다음에 아우 아파. 내가 여기 왜 찌인 거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멍청해서라고 원인 분석이 되면, 그러니까 귀인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는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 이 돌뿌리에게 귀인을 해버리면 돌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그 전통이 심지어 박사 논문 쓸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유는 합리적인 태도로 하고요. 되돌아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원인을. 왜 원인을 왜 찾냐? 원인으로부터 논리적인 해법, 솔루션을 찾아서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려고 이 프로세스를 돌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 문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시간 따라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팡 생겼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습니다. 사실은 가설이에요. 추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이 이거일 거야. 이게 원인이라면 이런 게 해법이 되겠네. 그럼 이 해법으로 이렇게 문제에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딱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가 계속 변질되어 갑니다. 문제가 계속 맥락에 따라서 바뀌어 가는데, 따라서 그럼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다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왜 우리 제논의 역설에 보면 토끼가 거북이 따라잡으려고 막 거북이 있는 자리까지 오면 거북이가 이만큼 앞에 가 있고, 또 거북이 따라잡으려고 이만큼 가면 거북이가 또 이만큼 가 있고, 아시죠? 그래서 영원히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이 트랩,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항상 뜨뜻미지근한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틀릴 것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찾기 전에 합리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한 번만 다시 따져보고, 이것을 내가 계속 추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쉽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해주세요. 일단 합리성이라는 거는 로고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라티오, 이제 영어 단어로 레이시오라고 하죠. 레이시오.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이시오예요. 비율. 몇 대 몇 막 이런 거. 그래서 학자들이 이 레이시오, 레셔넬 제안서를 쓰면 앞에 서론, 논문을 쓰면 서론에 레셔넬이 안 보이네? 이 글을 쓰는 명분이나 논리나 이런 게 안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따지기 좋아하고요. 학자들이 그런 걸 따지길 좋아하는데, 문제는 학자들이 자신들이 숭상하는 그 가치를 교과서를 교수들이 만들다 보니까 교과서에 아예 그걸 쫙 깔고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그 합리성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지구가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몇 날 며칠 비가 내리더니 홍수 심판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그 권한이 선생님 자신에게 주어졌다. 100명을 실을 수 있다. 교수들을 실으실 건가요? 네. 대부분 쓸모없다고 안 실으려고 하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 교육을 그 교수들이 만든 책으로 배우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 심지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회의적인 방법 다 의심을 해놓고서 마지막에 딱 자기가 의심하지 않은 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만 인정을 하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철학의 역사를 다시 썼었죠. 이게 이제 소위 다 알려져 있는 연역 추론의 원리고요. 어쨌든 합리적이어야 인간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생겼는데, 사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자분밖에 없습니다. 네. 신기하게도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전달하는 입장에서 그걸 전달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저는 논문을 태도 교육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페스팅거라는 학자가, 되게 천재적인 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사람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게 좋다라고 태도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합리화할 줄 아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야.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교사들은 사실은 그런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가 중요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옳겠지라고 깔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은 근본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아예 그냥 전제 조건이 돼버린 것이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뭔가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납추론, 연역추론을 잘해야 이성적이다라는 것이고 직관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됩니다. 논리와 규칙을 따르는데 굳이 직관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답이 다 나오니까. 자, 일반적으로 합리성은 논리 법칙에 합당하게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합리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요. 자, 인간은 합리적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가? 단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근데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했고요. 옛날에는 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그런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연구를 했고요. 이 연구를 한 사람이 다니엘 카네만 최철 교수 긍정심리학 강의에 자주 등장한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추모도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논문이 인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경제학이라고 하면 이 다니엘 카네만은 심리학자이지만 소위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가르치는 합리적인 소비 활동 그러면 가성비를 따져서 가격 대비 성능 막 요새 가성비 하잖아요. 솔직히 쇼핑 같은 거 하실 때 가성비 따지긴 하지만 막상 최종적으로 내가 어디다가 돈을 내요? 결국은 사고 싶은 걸 사죠. 가성비 따져놓고 사고 싶은 걸 사는. 사실 가성비는 야 누가 봐도 이게 가성비가 높잖아. 근데 이걸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따져야 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네,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합리화가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쓰지만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 내 삶에 스스로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불편하니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오케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겠어 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일 수는 있나? 마음만 먹으면? 아닙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인간은 어설퍼요. 그래서 알파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요하는 직업들은 모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오직 직관 창의성이 개입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인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쉬어가는 코너로 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습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또 오해영. 그 한 장면인데요. 제가 이걸 잘라왔어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내가 요즘 이 디스크가 심해서 이 좋은 날 옳지도 못 치고 나고 이렇게 굿샷. 네. 저 나무꾼이야. 다음 달에 짠 걸로 그랬는데 이번 달에 짠다니까. 오늘 한판 어때? 좋죠? 나랑 알파고랑 오늘 누가 이길까? 당연히 알파고가 이기죠. 알파기를. 알파고요? 뭘로 쳐야 그놈을 이기나? 뭘 이기세요? 그냥 하나 사서 밑에 두세요.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파고 이제 인공지능 다 대체된다는데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정재승 교수님과 같이 요즘에 이 뇌과학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그 인터뷰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 전쟁의 전선에 뛰어들으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직업이 합리성과 관련된 일이라면 사실 인공지능은 합리성을 요구하는 직업에만 인공지능이 들어갈 거잖아요. 인간 이길 수 있는가? 백전백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래서 합리성 교육의 시대는 갔다. 그럼 대안이 뭐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전히 또 합리성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완전히 오늘 합리성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합리성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합리성을 배워야 되는데요. 언제, 누가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추구해야 되느냐? 첫째,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구축하는 사람들, 이론이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합리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자, 두 번째. 자, 이것은 이론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일반적인 이런 일상의 생활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면 좋을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일수록 더 많이 법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딱 계획한 만큼만 벌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직.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관리자예요. 매니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합리성을 통해서 뭘 만들까요? 매뉴얼을 만듭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것. 왜냐면 이게 루틴, 반복적인 성격의 업무이거나 혹은 너무 일이 복잡해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론가들은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교사행복대학이 나는 뭐 긍정심리학도 좋고 여러 가지 인문학 강연도 좋고 이런 뭔가 어떻게 학자들이 연구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거기서 영감을 얻고 다시 내가 나의 현업이나 내 일상생활에 가서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대감은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정작 지금 그 최인철 교수님이 소개하는 다니엘 카네만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행복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테드 강연이나 이 사람이 쓴 책에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나는 학자고 나는 과학자다.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학자의 본연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과 문제 해결은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막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조직 시스템 관리자는 어떤 분들이 잘하냐면 분석과 평가에 유능한 사람, 한정된 자원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람, 목표가 명확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전제 조건이 명확할 때 일 잘하는 사람. 전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마시멜로 챌린지처럼 사실은 차곡차곡 하신 분들은 그래 요 4가지가 주어졌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질문도 안 하고 막 하세요. 근데 이거 천장에 붙이면 안 되나? 막 이런 발상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전제 조건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죠.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시킨다 그 지시사항 자체가 전제 조건이니까. 그렇죠. 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멍 때리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왜 합리성을 추구하는가? 4가지입니다. 먼저 증명할 때, 남을 설득할 때. 즉 논리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언제 설득이 필요하냐면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 줄 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득할 때 무조건 논리적인 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회심리학의 태도 연구
100년 동안 진행된 태도 연구에 따르면 논리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논리적인 게 더 설득적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오직 상대방이 논리를 요구할 때만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제 연구회 같은 거 요새 지원 많이 하니까 계획서 써가지고 내면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은 어떤 논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걸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실상 그 계획서대로 진행 안 할 건데, 그쵸? 융통성 있게 할 거잖아요. 네, 융통성 있게. 두 번째는 실수해서는 안 되거나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즉 매뉴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합리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이게 다예요.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하셔도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나름 합리성의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여러 현장에 활동을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합리성은 이 경우에만 필요하다. 네. 팀장은 관리자일까요? 리더일까요? 물론 둘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걸 보실까요? 관리자로서의 팀장이라면 이건 뭐냐면 나는 팀장인데 내가 관리자 프레임을 적용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직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 처리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든 일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획 대비 성과 따져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자네 일 관리 정말 잘하네? 앞으로 계속 매니저 역할을 좀 해줘.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리더라고 프레임을 하는 팀장이라면 이제 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합리성은 정말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직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팀장이라는 게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이것을 편하게 이게 인지적으로 이 스위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잊어버리실까 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어디 보시냐. (38) 39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스스로 관리자 프레임을 적용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은 자유학기제 올해 2학기 자유학기제 해야 되는데 수업 시수 교사들 쫙 본 다음에 가장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자유학기제를 맡기면 좋겠다. 자, 이런 의사 결정이 내려지기가 쉽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입니다. 혁신 프레임을 적용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면 수업 시수가 많더라도 하고 싶은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가 다른 교사들의 어떤 그 형평성에 걸리지 않는 명분을 요구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합리성을 요구하면서 기회를 주려고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은 매 수업 시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스스로가 합리성 프레임을 적용하면 내 수업 교실, 앞으로 내가 40분 동안 45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합리성 프레임을 적용해서 나 합리적인 교사에 그러면 통제를 잘하는 수업 지도안 있고 수업 지도안의 진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완수를 잘하는 교사. 이게 20세기형 교사이고요. 21세기형 교사 트렌드는 계획을 충분히 세우되 막상 수업이 시작이 되면 수업에 집중하는 교사. 수업이 시작이 되면 계획서대로 하려고 막 체크리스트 머릿속에 매뉴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집중하는 교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쏟아질 것 같다고 하여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고 원인이 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또 사고 예측, 대비,
안전 매뉴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합리성이 그야말로 필요한 영역들입니다. 반면에 선장이 사라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하여간 말도 못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소위 시스템이 붕괴되고 매뉴얼이 붕괴된 상황. 그래서 탈출, 생존이 지금 생사가 달린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뭔가 창조하거나 탁월함이 필요하거나 뭔가 한계를 초월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질 때, 이럴 때는 합리적인 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방금 알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또 직관적인 태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제 이 강의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합리와 직관, 이거 양자택일 막 헷갈리는데, 하지만 합리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데라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인지적인 갈등이 생겼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충돌을 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 발생하나요? 후에. 예측하고 대비하고 매뉴얼 만드는 일은 언제 하죠? 전에. 사고 발생 순간에는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상충할 일이 없는 거죠. 언제 상충하냐면 이 순간에 매뉴얼에 의존할 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매뉴얼이 붕괴된 줄 모르고 매뉴얼대로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때 치명적인 일이 생기고 그것이 항상 작은 재난이 될 것이 대형 재난으로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명쾌해졌나요? 합리성은 미리 대비할 때, 그리고 나중에 진상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할 때. 재발 방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전면금지. 아까 유리컵 깨지니까 플라스틱 컵으로 싹 바꿔버려. 뭐 이런 거. 완벽한 재발 방지죠. 예. 하지만 유리컵을 포기할 수 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맥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컵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합리적인.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기울고 있는 순간인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JTBC에서 이걸 방송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세월호만한 배가 침몰하고 있었는데요. 경비정이 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을 탈출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해경은 이 물살이 일어나니까 같이 휩쓸려가면 더 위험하니 야 뒤로 뒤로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게 방송을 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이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는 거죠. 못 보고 그냥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해경은 되게 바보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나라 해경의 위대함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좀 앞으로 와주세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자, 연합뉴스의 보도자를 보시면 201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세월호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4월 1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훈련기간 매뉴얼에 따라 기동항해술 연습, 해상 인명구조 연습, 검문 검색, 해양 오염 방제 훈련 등을 실시했다. 심지어 사람들 물에 빠뜨려 놓고 구조하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보름 전에. 그리고 막상 세월호 사고가 났고 해경들은 재빨리 세월호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헬기와 경비정들이.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훈련한 매뉴얼대로 물에 빠진 사람들 다 건져냈습니다. 완벽하게. 이게 합리성입니다. 근데 뭘 못했어요? 아까 그 영국 경비정 같은 그런 일들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합리성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합리 모델이고, 창조 모델이라는 거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매뉴얼과 훈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는
해야 됩니다. 외양간 안 고쳐놓으면 또 도망가니까. 하지만 소가 탈출하는 그 현장에서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소 우리 아들 등록금인데 하면서 등록금이 도망가는 거잖아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위험해 저라도 뒷발이 치면 어떻게 하면서 그냥 저거는 버려. 그리고 울타리를 정비하자. 물론 그래도 되지만 우리 아들 등록금이 달린 문제라면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쫓아가서. 이게 서로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이 지구촌이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픈 사진이니까 아까 그 그림을 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성만 가르치는 편식 교육의 결과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합리성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정당화할 때 필요한 것이다라는 합리성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합리성을 남을 설득할 때 설득이 필요해. 내가 돈을 따내려면 뭔가 예산을 따내려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일이 너무 복잡해서 실수 없이 수행해야 되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주어졌을 때만 습관적으로 무조건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단속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놓아줄 때는 놓아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분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그 김봉진 대표님이 왔다 가시고 그리고 제가 마시멜로 챌린지를 게임을 했었냐면 행복 수업의 특성이 너무 이 본질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전공하지 않은 과목. 그리고 행복 수업은 국가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총론, 강론에 미리 설정된 목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와서 연수도 받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방향성, 지향점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내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그냥 그 시간을 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북유럽 여행을 갔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여행사 통해서 계획서를 다 받았지만 계획서대로만 움직이는 그 여행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막 가슴은 콩닥콩닥거리고 또 막 이렇게 거리에 카페에서 뭐 커피 에스프레소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삶을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만끽하고 음미하고 여행을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후작 행복 수업은 아이들과 1대30이 아니라 1대1로 소통하면서 그래서 시끄러워도 이미 아이들은 이 수업은 선생님이 나를 인정했어. 그럼 저절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 속성이 21세기 트렌드와 너무 맞닿아 있고 행복 수업 디자인의 핵심 원리를 여기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 하여 합리 모델과 창조 모델이 통합된 형태의 행복 수업 설계의 디자인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수업의 목적이었습니다. 행복 수업 설계를 오늘 끝났고요. 4월 15일 날 그때 마지막 1시간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네요. 네. 네. 합리적인 태도와 습관적인 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그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이 그 반성을 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그분이 바로 학생들이 그 직관적인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네, 방송에서 학생들은 그냥 그 제자리에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누군가의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교육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장이 있잖아요. 선장이 자기가 혼자 살아나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합리적인 매뉴얼로 보면은 자기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나갔잖아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2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합리적 태도와 직관적인 태도를 놓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항상 발생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질문이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 자료집
49페이지요. 49페이지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에는 476명이 타고 있었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476명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방송대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300명이었고 170명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게 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다음에 이준석 선장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소위 말하는 해석, 아까 사회심리학 시간에 배웠던 그 말 그대로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준석 선장은 진도 해경에 연락을 해서 지금 방송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에 연락해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경에서는 그건 선장이 판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선장이 지금 물에 그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경이 도착할 즈음에 퇴선 명령을 내릴 테니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교신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해경 헬리콥터가 둥둥둥둥 오고 해경 경비정이 옵니다. 그리고 배는 이미 그때 거의 60도, 70도 기울고 있는 상태였어요. 해경이 배에 올라타서 문을 열고 막 탈출을 합니다. 자, 정규직이 아니고 나는 마도로스의 어떤 이런 프로의식을 갖고 있는 선장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계약제 선장이고 해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선장이 해경이 도착했고 그러면 지휘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해경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할까요? 합리적으로. 네.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이준석 선장의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자기가 나오고 그 순간에 왜 배에 400명 있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정말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해경이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해석이 달라지죠. 그렇죠?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에 따른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리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방치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그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과거지향적으로만 쏟는 것은 조금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선장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배 끝까지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공포감이 느껴졌을 때 합리적인 사고방식 메커니즘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직관에 깨어있던 사람들만이 그 순간에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지시를.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세월호로부터 얻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고요. 플러스 하나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